AI 기업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제2기 성장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우위에 서 있다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한 20배 정도에서 30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203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일부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다, 또 일부는 아니다, 추세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에 조금 가까운데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일을 좀 보면은 세 개의 유령이 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공포의 유령이죠. 첫 번째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년 동안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자율이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 일본에서 대출을 해서 일본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다시 투자하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공포감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유령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는 레세시온, 경기 후퇴가 올 것이다.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징후들이 보인다. 지금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아래 공포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위기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게 중동 전쟁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기저에 또 네 번째 유령이라고 한다면 8월 2일자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모든 디 애틀랜틱이라든지 약속이나 한 듯이 8월 2일자 기사가 무엇이 나왔냐면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의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약 1,000억 달러를 쓴 AI 투자에 대해서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 8월 초에 몰렸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시 또 회복을 했죠. 첫 번째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해도 미국에서 5포인트를 내리더라도, 그리고 일본에서 5포인트를 올렸지만 그래도 4%의 아비트리지 정도 차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던 부분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거나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래도 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경기 후퇴의 징조들이 보이고, 사실 또 오늘 찍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이제 도매 물가가 나와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또 이제 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대선이 존재하는 이상 11월에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경기 침체로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것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선거에서 해리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을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비축유, 즉 비축하는 석유를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을 했죠. 8월 초쯤에.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비축해 놓으면은 최소한 선거 기간 동안은 어떠한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미국 소비자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이 경기 후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면서 두 번째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고요. 세 번째 유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항모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군사적인 어떠한 억제력들을 중동으로 전진 배치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란도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준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란의 국가의 운명 또한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원래 그렇잖아요. 힘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면 나도 맞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우선은 억제되고 있다라는 판단들, 이런 판단들이 오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저항이
그러니까 지지선이들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시적인 동요였을 뿐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이 거시경제 데이터의 부분에서 다수가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는 중동 전반적으로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위협이 됐을 경우에는 대단히 국제 어떠한 그 증권 시장에도 충격파가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들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어떠한 맥도날드에서 저가 물건들이 많이 팔린다든지, 특히 여행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사들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든지, 여행사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왜? 예상보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미리 후퇴될 것을 갖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측했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경비 중에 하나가 여행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 경비가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9월 달에 저는 당연히 빅스텝으로 5포인트로 저는 연준에서 이자율을 내릴 거라 보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내려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는가, 또는 미국 선거 때문에 이러한 지연 정책이 그래도 효과를 못 끼어서 다시 경기를 반등시킬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다면 반대 역으로 안 온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위험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는 지켜봐야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가서나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경기 변동 시기가 올 거를 미리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거고, 일부를 갖다가 현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애플 주식의 반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하면 네. 테슬라의 전문가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어제 소폭 반등했다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2분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은 또 매출 총 이익률, 즉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건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자동차 부분만 보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자동차 생산 비용을 빼가지고 남는 부분을 갖다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익과 이익률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월간은 긍정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떠한 매출 성장률, 즉 4.5기가와트, 4기가와트를 하다가 9기가와트라고 하는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넘게 에너지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마진율도 20%가 넘거든요. 되게 막대한 현금과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심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월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기업을 자동차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자신의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면 연말 보너스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해 6개월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상승해야 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쟁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괜찮다, 이해간다. 왜냐하면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즉 이자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니까, 집담으로 비싼 건 자동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연기관차라든지 전기차 내부의 경쟁력을 테슬라가 구축하는 부분에서 가격 할인을 이행한다. 그런데 언제가 저점이냐? 매출 총 이익률의 저점을 통과했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다음 분기부터는 상승할 거잖아요.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이번에 월가의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건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3분기 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내려간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해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아직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가 무언 말이냐면, 우선은 또 월가에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O2 크레딧은 뺍니다. CO2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 배출을 통해서 유럽연합 쪽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1kg당 뭐 96g을 이 배출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이 자동차로 치면은 기아 자동차의 모닝도 여기 경계선에 있어요. 모닝 이상의 차들은 아반떼는요, 팔려고 한다라면은 나머지 이 90이 넘는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 배출권을 사갖고 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전기차를 팔아서, 전기차를 파는 0으로 되니까 현대가 지금 유럽에다 전기차를 열심히 팔려고 하는 이유도 이 배출권을 사서 제네시스도 팔고 SUV도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팔려면 배출권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 전기차 판매량만으로는 나머지 차량의 배출권을 100%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일부 사오는 거고, 나머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갖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9억 달러 정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났지만, 월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빼버립니다. 이거를 딱 빼버리면 지난 1분기보다 2분기가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떨어졌고, 또 하나 Q&A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사이버 트럭이나 4680은 브레이크 이븐의 를 통과할 것인가에 뭐라고 답했냐면은, 올해 12월 말 연말에 가서나 사이버 트럭과 4680은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아직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원래 규모의 경제의 부분은 일정 수준의 생산량이 나와야 그때부터 생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 증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생산 이익률이, 총 매출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는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680 배터리라든지 사이버 트럭이 손실을 보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680 배터리하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자꾸 영업이익률 또는 총 매출 이익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 가격을 마구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 더 테슬라의 매출 총 이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의 전문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한 거고, 이것이 테슬라 자동차 컴퍼니로서의,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올해 마지막 가이던스를 불투명하게 해주면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 게 괜찮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이제 미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로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1,000가 가는 일은 전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모델 3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2021년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모델 3 만들기 전보다 1000%가 올랐죠. 10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때 이 한국에 테슬람들이 생기신 거잖아요. 이 테슬라로 주가의 일부긴 하지만 100배가 올랐다. 1억을 열어놨더니 100억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험하신 분들이 존재해요,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한 믿음들이 있고 테슬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로는 다시 저는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불가능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BYD라든지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코 그 품질 경쟁력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만으로는, 그렇다고 전기차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만으로 그렇게 100배의 그 높았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거나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뭐 우리 캐시 우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AI 기업으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AI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FSD, 자율주행이죠. 한국에는 오토필럿이 있는데 오토필럿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미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FSD가 또 8월 초에 12.5 버전이 FSD 12.5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이 12.5 버전이 공개되고 계속해서 저는 13까지도 내년 초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국에서 일부 도시에서 FSD가 허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어떤 시장이 FSD 시장이 확대되거나,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유럽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면 이것은 재무제표상으로 FSD 매출이 아직은 기타 매출로 아주 작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고,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구체적인 그 수치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 미국에서 FSD의 전체 차량 FSD를 할 수 있는 차량 중에서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즉 그 FSD를 직접적으로 월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율이 몇 프로 되냐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의 CFO도 뭐라 그랬냐면 매우 meaningful increase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낙 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대 미만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미만인 건데 과거에는 한 1%가 됐겠죠. 그래서 5%까지 증가했던 건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재무제표에 AI 기업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에 AI 매출이 크게 기록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모델 3를 지금 컨셉트카만 내놓았지 모델 3를 생산만 시작을 했지 대량 생산 시작하지 못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안 올랐던, 바닥에 있었던 그때하고 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재무제표에 FSD 매출이 기록될 때,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또는 현대차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테슬라의 FSD를 채용을 해서 라이센스라고 보통 하죠. 이런 라이센스 비즈니스들이 테슬라 외에서도 벌어질 때 의미 있는 매출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이것이 또 확장되어서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로보택시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자율주행 매출이 발생할 때하고, 또 이 자율주행 기술이 FSD 기술이 그대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쓰입니다. 이 옵티머스에도 쓰이게 되면 이 옵티머스 매출은 일론 머스크는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지킨 적은 없으니까 보통 2028년이나 2029년으로 저 같은 경우 보는 2029년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9년부터 옵티머스의 매출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AI 매출인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는 카 컴퍼니를 명백은 유지하겠지만 아마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판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지금 91%에서 올해 1분기 때 81%로 줄었고 이번에 79%로 줄었거든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성장하지만,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자동차 매출도 성장하지만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매출의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나머지가 이런 AI 매출에 의해서 기록될 때 테슬라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기 성장기를 맞을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기 성장기를 맞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FSD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는 FSD의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지 말 것을 강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건 조금은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좀 그렇진 않아요.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은
혹은 저는 일반 인공지능이 곧 몇 년 안에 나타나서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저는 그거는 그냥 공상과학적인 시나리오고 그냥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좀 마케팅적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FSD의 지금 버전 12.5의 어떠한 향상된 퍼포먼스는 버전 11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13 정도 가면은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 하에서만 인간이 계속해서 핸들을 보고 있어야 되고 창밖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13부터는 비감독 즉 언슈퍼바이즈드가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가능해야만 본격적으로 FSD 매출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야죠. 내가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테슬라 주식을 사는 돈은 2030년까지는 쓸 필요가 없는 돈만 테슬라 주식에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의 방법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이 기회에 그 시기에 차라리 팔란티어 같은 데 투자해서 100% 성장 수익을 거둔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딴 데 테슬라는 조금 있다가 투자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과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문제없이 테슬라에게 투자하지만 지금 당장 크게 오를 전망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2028년에서 29년 정도가 돼야 AI에 대한 매출이 네. 눈에 보이고 네. 그때 폭발적으로 주가도 성장할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벤트들이 있죠. 이벤트들이 있어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본다라면 올해 말에 정말 테슬라가 4680 배터리와 사이버 트랙에서 브레이크 이븐을 통과한다. 이건 의미 있는 주가 성장을 만들 거고요. 다만 제가 이 1000% 올라가는 이거를 이렇게 사이버 트럭과 4680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충분히 올라가게 할 거고 빠르면 10월 10일 늦으면 10월 12월에 테슬라가 내년도 신차를 발표할 겁니다. 내년도에 판매할 신차 즉 이 페이스리프트 정도 수준의 즉 모델 Y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 이거 말고도 이것도 할 거지만 이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가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추가적인 어떤 생산 라인에서 모델 2가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다른 어떠한 어포더블 프라이싱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을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 시장 좀 크겠는데 많이 팔리겠는데 모델 Y처럼 많이 팔리겠는데 이런 판단이 쓰게 될 경우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의 컨셉카죠. 컨셉카가 이제 공개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그때 만들었던 거하고 지금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로보택시는 2026년부터 사실은 양산하게 되니까 2026년부터 양산하게 될 로보택시의 어떠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차 모델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저는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또는 2024년 내에 상하이에 지금 제한된 도로에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상하이 전역에서 FSD를 테스트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주가는 오를 거고요. 또 내년에는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도시로도 FSD를 허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와도 오를 거고요. 올해는 절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겠지만 내년에 나올 수 있고 기대되는 것은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도 우리 테슬라의 그 충전 방식을 채택했던 것처럼 FSD를 채택하겠다라고 내년 2025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테슬라 주가는 오를 거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물론 펀다멘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부분이시지 이걸 가지고 막 500% 가고 600% 가고 700% 800% 1000%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00달러 선, 350달러 선 이렇게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 오르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천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13일에 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있었죠. 네. 네, 대선 초반에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우세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해리스가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약간 누가 될지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제 그런 인터뷰가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정치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나는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에 좋을까요, 여러분? 나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나는 저기 뭐 다음 후보로는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막 이런 거 벌써부터 밝히고 막 이런 거 또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거 기업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장점,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오너가 되게 일론 머스크가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엔지니어고 경영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전기를 통해서는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또 뭐 자기 자식이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상처받으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카 컴퍼니였을 때는 민주당하고 결이 맞죠.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 중심이었을 때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는 적절한 가격으로 낮출 수 있는 모델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저렴한 차들이 내연기관 차하고 경쟁에도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내년부터는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포드나 GM의 가격을 다운 못 시켜서 포드나 GM이 전혀 이 시장에서 맥을 못 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기를 원해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FSD를 특히 13이 나왔을 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SD는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로보택시 가려고 해도 허가가 필요한 거고요. 이러는데 지금 트럼프는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글로벌로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이 핵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AI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약속이고 규제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AI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여기에서 한쪽에서는 AI 성장 산업도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규제 또한 중요하다라면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균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더 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AI에 관련된 것들을 규제하는 쪽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지능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기업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또 자신의 익스닷컴에서 라이브까지 하면서 자기의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들한테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가슴 아프게 보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오히려 테슬라의 리스크가 될 수. 그렇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린 지역이거든요.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지금도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어느 지역입니까? 민주당이 전통적 강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 테슬라 안 살래. 있는 것도 갖다 팔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이상한 거죠. 예를 들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정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에 국힘 후보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돈도 막 몇천억이 뭐예요? 그냥 1조 주고 막 그리고 자신들의 채널에다 불러가지고 막 방송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면 저쪽 후보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면 삼성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폰들 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 소비를 사람은 하거든요. 이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지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 아직까지 전기차를 사는 제1의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이것이 여러분 친환경이다 아니다 물론 댓글에서도 이 영상의 댓글에서도 논쟁하시겠지만 친환경이다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팩트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의 1순위는 여전히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자가 많다. 머저리티다. 그러면 이 친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소비자를 갈라치게 하는 것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소비자를 갈라치게 하는 거 결코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의 2기 성장기까지가 이제 테슬라가 다시
정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시기일 텐데 주가가 그럼 몇 배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20배 정도에서 30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203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번 책에도 2분기 실적을 썼지만 저는 2019년부터 해서 테슬라의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테슬라 방송들이나 글들도 계속해서 보면서 따져보고 있는 거.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학부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박사까지 독일은 이제 워낙 자동차의 나라기 때문에 또 이제 학부는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통합되어 있고 완전히 100% 커리큘럼이 같고 석사 과정도 한 3분의 1 같은데요. 모든 이그젠플이 책에 나오는 이그젠플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프로덕션 플래닝부터 컨트롤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배우는데 다 모두가 자동차 산업일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부들이 왔었고 제가 또 이제 2000년대 10년대 말에는 현대기아차 임원 교육을 한 3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 테슬라 주식을 안 샀는지 제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좀 제가 공직에 들어가면서 주식은 더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지금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네이버를 컨설팅 했을 때 일인가요? 네이버 컨설팅하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네이버를 테슬라처럼 런칭하면서 테슬라 당시 오바마 정부가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는 글로벌 성장 기업으로 네이버를 내려면은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는 이런 조언을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문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왜 또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라이징 스타랑 뭐 얼마나 성장할지도 모르는 데랑 네이버랑 연결하려고 하냐. 차라리 그냥 구글하고 연결시켜 주신다든지 당시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이런 데랑 연결해야지 왜 이제 막 떠올라서 뭐 망할 수도 있는 테슬라랑 연결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럼 수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테슬라 주식을 샀어도 달라졌을 건데요. AI 기업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AI 부분은 요즘 AI 거품론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 2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챗GPT가 클로드가 제미나이가 AI의 모든 것이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쓰지도 못하는 UI UX예요. 챗봇 여러분 얼마나 즐겨 쓰십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한 전문가만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그냥 뻔한 질문 하거든요. 구글에도 검색해도 되는 걸 질문해요. 이거는 그거 쓰려고 저도 한 달에 $22씩 내고 있는데 그렇게 쓰려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기술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저는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건데 발견되었어요. 전기는 여러분 발명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전기는 있었어요. 전기를 발견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전구에 쓰고 여러 가지 이미 여러 가지에 쓸 이 전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대단히 오래 걸렸던 거고 전자레인지가 인류에게 발명된 거는 1947년이었지만 1971년까지 미국 하우스홀드 가구에서 전자레인지가 보급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았고 1997년에 가서야 무려 40-50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90%로 증가하게 됩니다. AI가 그랬을 건 아니지만 기술의 수용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숙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다른 방식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2024년 초반까지는 자율주행의 겨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상암에서 테스트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자율주행 지금 서울에서 어디 종로까지 버스 왔다 갔다 한다더니 그 버스 타보셨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제대로 자율주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의 겨울이 왔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이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전역으로 누구든지 탈 수 있게 여러분 이제 관광객으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가면 누구든지 타실 수가 있어요. 우버 통해서 부르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확산되는 거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개 도시인가 18개 도시에서 지금 자율주행의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제2기 성장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우위에 서 있다는 거고 옵티머스 부분은 아직 질문 안 해주셔서 답변하는데 옵티머스의 경쟁력도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본격화될 때부터, 그것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순간부터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 실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AI가 투자한 피겨라는 AI 회사가 있고, 피겨 0.1도 되게 놀라웠었죠. 테이블 위에서 사과를 집어주고 그랬었는데 피겨 지금 02 버전,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이 나왔죠. 근데 그것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피겨 0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BMW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BMW 공장, BMW 공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배터리 기술도 50% 증가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디글이라고 해서 손이 몇 도로 움직이느냐, 손가락이 어떻게 잘 움직이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진화된 것이 현재로서는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옵티머스에는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에 쓰이는 자동차에 쓰이는 자율주행 기능이 옵티머스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집어일 수 없거든요. 몸체가 작기 때문에. 팔다리는 배터리를 집어일 수가 없잖아요. 가슴에만 집어일 수 있거든요. 이 가슴에 집어일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자동차에 비해서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짧게는 최소 4시간, 길게는 8시간 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체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충전하고 들어와서 또 일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 가능하면은 바라건대 8시간은 일해줘야 되는데, 4680 배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똑같은 몸체의 크기 내에서 배터리가 그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무거운 힘을 쓰고 있는 로봇가 견뎌내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균형 잡내도 많이 쓰이고요. 이 부분 그래서 배터리기로 테슬라가 나오고 있고, 또 구동기라고 해서 근육 역할을 하거나 디글이라고 해서 이러한 꺾이는 이러한 방향성들을 얘기하는 이런 쪽은 다 전기 모터가 쓰이고 있는데, 전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 회사였겠죠. 과거형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 모터에 대한 능력이 다 그것은 자체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외주를 줬던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 여기에 또 이제 X.AI에서 만드는 생성 AI도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기술 경쟁력도 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시장 경쟁력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금 테슬라에서는 $20,000에서 $25,0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0도 쉽게 사기 어렵습니다. 뭐가 되냐면 리스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수기를 리스하듯이 얼마 주면 매달 얼마씩 내는 방향 있잖아요.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데 얼마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그것을 리스할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생활가전 중에 리스하는 거 보면은 월 5만 원이 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하려면요, 최저임금보다 싸면 돼요. 아, 공장에서 쓸 때는. 그렇죠. 공장에서 쓸 때는 최저임금보다 싸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저 동생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을 하시고 있고, 제 여동생네 공장에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데요.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분들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요즘은 인력 부족이 심해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임금이 저렴해야 됩니다. 뭐 그분들이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보다 테슬라에서 이 로봇을 리싱해서 내 공장에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해야지 바꾸지, 굳이 뭐 바꿀 이유가 없고, 물론 여기다가 꼼꼼하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4대 보험 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비율 이거 다 따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사업주가 볼 때 최저임금보다 저렴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10%만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우리 공장을 바꿔보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기술 경쟁력의 기반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격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규모의 경제 효과를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대단히 테슬라의 자동차하고 공통 분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상생되고 판매될수록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긍정의 경제 효과, 규모의 효과가 작동하는 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자동차에도 스피드오브 되면서 넘쳐나면서 할 수 있는,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겨라든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뭐 앱토닉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 테슬라의 궁극적인 차별점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로봇에도 이전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FSD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FSD 이쪽 휴머노이드에 따로 학습을, 물론 추가 학습은 조금 파인 튜닝은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인 것은 FSD가 간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비용 절감 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장 먼저 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시장을 열 경우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우리는 점유율 10%만 먹어도 된다. 시장 점유율. 여러분 시장 점유율 10%만 먹어도 얼마나 크냐면 지금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2030년 시장 규모를 볼 때 자동차 기업의 그러니까 최소 할인 합의는 뭐냐면 자동차 시장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배예요.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과 인도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만들어질 거고 한국에서도 만들어질 거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랬을 때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도요, 저는 테슬라 주가는 당연히 10배 올 거라고 보고 20배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수직 상승하고 있다가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목표를 어떻게 두는가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10%의 성장률을 또는 20%의 성장률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 좀 보시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번 수직 상승이 있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수직 상승이 있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단기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사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보셔야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AI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2023년 H100 그 엔비디아가 만든 가장 좋은 그 GPU였죠. AI 학습에 많이 쓰인 이것의 전체 생산량의 40%를 단 4개 기업에서 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이 전체 H100의 40%를 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이 AI에 대한 투자들을 2024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면서 데이터 센터 AI 칩을 샀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즉 AI GPU 칩 매출이 본격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워낙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을 완전히 올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뭐 78%까지 올라가는, 저 종종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봉이 김선달도 이 가격 이런 이익률은 못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지난 1분기 때 이익률이 좋았고, 좀 있으면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도 전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빅테크들이 결코 AI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순다 피차이도 그런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도 그런 말을 했고, 메타의 마크 주커버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적게 투자하는 것에 AI에 대한 적게 투자했을 때 오는 결과로서는 위험성이 많이 투자하는 거, 과잉 투자하는 거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과잉 투자하는 거죠. 지금 과잉 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과잉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도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갈 거고요. 이 빅테크 4개 기업에 의해서만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이 AI 투자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장기 시장성은 좋다라는 게 긍정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그로크라고 하는 또는 한국의 이제 레벨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죠. 대단히 AI 학습 칩이나 추론 칩에 의해서 특화돼 있으면서 가격은 훨씬 더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이것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AMD라든지 또는 이번에 애플이 AI를 학습시킬 때 엔비디아의 GPU인 H100을 쓰지 않고 구글의 TPU를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안들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가 이번에 생긴 거죠. 그때가 뭐냐면 이번에 블랙웰 GB200이죠. 블랙웰이 지금 3개월 딜레이가 됐습니다. 2024년 올해 4분기 때부터 딜리버리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던 것을 2025년 상반기 1분기로 연장을 했어요. 자, 연장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우선은 빅테크 기업들은 4분기에 하기로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 벌써 돈을 다 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4분기에 그러면 저기 블랙엘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H백을 살까요? 지금은 H백이 어쩔 수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놀 수 없으니까 지금 사고 4개월 동안 놀 수 없으니까 지금 사고 그러죠. 3개월 정도 남고 2개월 나오면은 우리 블랙엘 나올 때까지 참자. 이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죠.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스본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오스본 이펙트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신차 발표를 가능하면 늦춘다. 왜? 신차 발표를 당기면은 사람들이 그럼 내년에 차 사야지. 어차피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으니. 이러니 올해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델 Y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고 테슬라는 모델 Y에 대한 할인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영업이익률에도 안 좋습니다. 왜요? 모델 Y 내년에 페이스리프트 내에서 주니퍼 나온다는데 짱 좋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올해 왜 사요 차를요? 그러면 그 회사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블랙엘이 지연되면서 블랙엘 매출이 늦게 나오는 것도 엔비디아에게 마이너스 요소지만 H100이라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도 하반기에 특히 4, 4분기 때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안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게 팔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올해 4분기 실적, 즉 이것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표를 하겠죠. 이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고요. 또 한편의 마이너스 요소는 감가상각이에요. 즉 블랙엘이 또 내년 1분기에 나오게 되면은 1분기에 나오면 블랙엘을 다 살 겁니다. 워낙 퍼포먼스가 2.5배나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에너지 수요량도 적고요. 그런데 그걸 다 사게 되면은 H백이 감가상각을 크게 당합니다. 왜냐면 블랙엘이 너무 좋으니까 기존에 샀던 거 비싼 거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결국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서 이익률 하락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이익률 하락이 나오면은 투자자들이 아우성이 바닥을 인내심을 치면서 이제 커지는 거죠. 도대체 AI에 투자를 하는데 AI 매출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AI 매출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2배는 벌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3배는 벌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면은 2,000억 달러는 매출을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는데 2,000억 달러는 뭐예요? 꼴랑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AI 매출은 이런 부분에서 인내심들이 바닥이 나오면서 대단히 이 연쇄 적용이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AI를 학습을 많이 시키면서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거고 엔비디아 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학습을 더 잘 시키는 거고 학습을 더 잘 시키니까 엔비디아 이런 나선형적인 어떠한 연쇄 작용들이 있었는데 이 연쇄 작용의 끈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끊어질 수 있어요. 잠시 끊어질 때도 분명하게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엔비디아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부분이 있다. 근데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상승시키려는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힘이 계속 겨루기를 하면서 앞으로 6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적절한 매수 시기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불안해질 수 있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가장 불안해지는 부분은 언제쯤이 이제 저점 매수 타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저점 인수 타임 때 경기 후퇴라는 예를 들면 거시경제적인 즉 엔비디아는 상관없는 거시경제의 후퇴가 나타나지 않는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이 다 해소가 되고 지정학적 위험들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 엔비디아의 마이너스를 얘기 안 했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곧 미국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법을 마련하는 게 뭐냐면 지금 H20이라고 해서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GPU 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20이면 성능을 확 낮춰가지고 AI 기능 학습에 있어서의 역량들을 확 떨어뜨렸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H20도 마음에 안 들어. 팔지 마. 그래서 관련된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H20도 이제는 중국에 못 팔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것도 엔비디아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몇 배가 오를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올해 4분기는 지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올해 4분기 정도는 지나야 리스크가 많은 부분 좀 어느 정도 해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AI가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도 많이 네.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AI가 발전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실생활이 달라질까요? 네네. 저는 이제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화한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챗GPT라든지 여러분이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제미나이나 자체에서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오사카에 2박 3일 여행 갈 거니까 2박 3일 여행 일정을 짜줘.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짜줍니다. 정말 잘 짜요. 30분 단위로 잘 짜줘요. 그런데 챗GPT나 제미나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언제 갈지는 모르고 그냥 제네럴하게 짜주는 거죠. 근데 저의 캘린더에 살짝 들어갔다 오더니 어머 9월 말에 가는구나. 추석 끼고 가는 거지 너. 그러면서 그때 좋은 거를 더 잘 알아서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최소한 한번 저의 이 일정 칼렌더에 가서 흔히 말하는 쿼리라고 그러죠. 한번 질문을 던져서 답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컴파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복잡한 표현으로 이런 에이전트 모델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애플의 시리한테 제가 물어봐요. 엄마가 오늘 오후에 저녁 때 비행기로 도착하는데 내가 몇 시에 여기서 출발하면은 엄마를 내가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차를 운전해서 늦지 않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지금 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답변을 못하죠. 근데 이번에 16에 애플 아이폰 16에 나오는 이 시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던져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즉 저희 칼렌더에 가서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게 되고 이 몇 시에 도착하는 비행기 생각해서 공항 사이트 가가지고 연체가 기차가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행기가 이거 확인한 다음에 어디 지도 앱을 켜겠죠. 지도 앱을 켜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로부터 거기까지 교통 정체를 생각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해서 오후 4시쯤 출발하세요라고 답변을 주겠죠. 이러면 훨씬 더 답이 정확해집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그럼 저희 부모님도 80이 넘으신 부모님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자체에서도 이게 저희 부모님이 쓸 때는요.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앱을 쓰기가 너무나도 편해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앱이 언젠가는 지금 이제 인텐드 API라는 것을 애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 이 앱을 시리랑 연결하는 건데 초반에 연결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연결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KTX에서 여러분이 표를 샀는데 시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시리야 내가 오늘 저 KTX에서 산 표 있잖아. 취소해줘. 저 이 기능이 있으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폰을 아이폰으로 바꿔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KTX 구매한 것도 취소한 건 저 시키거든요. 그거 전화 받아야죠. 저 그거 들어가야 되죠. 뭐 로그인 아이디 바꿔가지고 이번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제 거로 들어갈 때 또 바꿔야죠. 취소는 다 제가 무슨 뭐 로봇이 AI도 아닌데 취소는 다 저한테 전화를 거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시리야 뭐 취소해줘, 뭐 해줘, 뭐 주문해줘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리하니까 저의 아이폰에서 시리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라고. 시리야 너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AI가 이것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끔찍한 UI UX입니다. 너무나도 빈칸이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라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요 아직까지 완전히 그냥 기술이 자기의 겉모습을 아주 거칠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세련된 UI UX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스도 하나의 UI니까요. UX이기도 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AI 대중화가 이루어질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챗GPT 쓴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겠어요. 챗GPT의 기업의 DB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률 데이터베이스 연결돼 가지고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의 HR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돼서 HR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연결돼야 마케팅 부서에 AI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의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에 예를 들면 AI가 연결이 돼야 AI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B2B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시장이 커질 거고요. B2C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에 연결되면서 하드웨어의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AI 때문에 AI가 잘 되는 하드웨어와 즉 AI가 잘 되는 스마트폰과 AI가 그냥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 조금 있는 기능의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은 그러면 AI가 잘 되는 완전히 운영 체계에 결합된 이런 AI가 결합된 것을 선호하게 될 거거든요. 이러면 이 하드웨어가 많이 팔리겠죠. 이런 식으로 AI가 2025년 저희에게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개인 비서 역할을 다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멋지네요. 네. 생성형 AI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주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을 주도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저는 관련해서는 이제 그로크라는 데가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지만 GROP죠. 이 그로크라는 데서 상장을 언제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AI 관련돼서는 상장된 주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했고 저는 애플의 주식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보십시오, 여러분. AI에 큰 투자를 안 했어요. AI 정말 많이, 그러니까 나름 의미 있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페렛 UI라는 것도 LLM을, 그러니까 거대 언어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정보를 읽어오는 것도 사실은 AI가 하고 있어요. 했지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이 그냥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거 그냥 그 아웃소싱 한 거예요. 아, 이런 건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건 너네가 해. 그 대신 우리는 연결을 잘 시킬 거고 우리는 OS에 연결되는 흔히 말하는 SLM이라고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은 경량화된 모델들을 갖다가 집어여서 해놨어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돋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드웨어가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 거 부분에서 저는 애플이 대단히 생성 AI 시대에 오히려 뒷부분은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컨설팅 기업들이 되게 많이 요즘 돈을 벌어요. 이거는 대단히 시장에서 좋은 그러니까 시그널 신호거든요. 뭐냐면 기업에서 AI를 쓴다 할 때 결코 컨설팅 기업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억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20억 달러의 컨설팅 매출을 AI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건 벌써 기업들이 20억 달러의 컨설팅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도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건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초기에는 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냐면 AI 관련주예요. 저는 관련주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실제로 펀더멘탈하고 연결돼 있으면 그냥 AI 주죠. 근데 그냥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사람들이 AI 관련주라고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이크로 회사의 주가를 검색해 보시면 최고점 대비 지금 50% 하락을 했어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더 하락했죠. 왜 그렇습니까? 슈퍼마이크로는 뭐 하는 회사냐면 H100이라는 칩을 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메타가 사요. 그럼 메타가 이 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H100을 그냥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꼽는 게 아니라 이걸 꼽을 때 우리 식으로 하면 데스크탑 또는 렉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과 함께 발열기라든지 뭐 이런 해서 잘 꽂아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 이 기계를. 그러니까 해서 GPU를 꽂고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열기, 전류장치, 전압기 이런 거 다 꽂고 나서 이걸 우리한테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해주는 이거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안정적이죠. 근데 그거를 과연 AI 기업이라고 볼 것이냐? 여기 AI에 관련된 칩을 다루긴 하지만 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칩을 사서 조립해서 데스크탑으로 만들어서 수 있는데 여기에 AI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기업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정도의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죠. 왜? AI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예를 들자면은 AI가 학습하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왜냐하면 또 이 기업들이 아리백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하지만 요즘 그 아리백이라는 건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만 100%여야 되는데 이것을 클린으로 바꿔가지고 원자력을 집어넣으려고 로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도 많이 니즈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도 AI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확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AI 관련주가 아니라 여기에 매출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이런 건 당연하게 주식 투자라면 하셔야 될 일이지만 AI 주가니까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떼부자가 될 거야. 30%가 오를 거야. 20%가 오를 거야. 이렇게 꿈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정말 큰 이슈인데요. 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한국 전기차 시장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죠. 원인이야 뭐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내연기관에서도 불은 나고요.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거는 그리고 빈도수로 볼 때 내연기관도 더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전소할 가능성은 이제 배터리의 자동차가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가장 잘못한 거는 그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안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해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배터리
차량에 불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술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들은 기술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 문제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배기가스 이 조종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맡으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깜빡이 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횡단보도 없었고요. 교통신호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델 T가 나오면서 포드의 2007년 모델 T라는 거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모델 T 이전에 포드의 모델 T 이전에는 다 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소량 생산이었던 거고 대량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더니 나왔더니 다들 여러분 이동하면서 좋았을 것만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우리 도시에는 자동차를 금지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병원에 있는 이머전시룸 우리가 말하는 응급실 언제 생겼냐면은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많아지면서 그때 응급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깜빡이 등 읽는 거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 집어넣으면서 이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거고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응급실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빨리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회사라는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연관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술은 항상 모든 기술은 문제점 없는 기술 없습니다. AI도 문제점 다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사회가 이 긍정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정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재가 나도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사회적 제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금지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난 전기차 안 사.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이 안 사셔도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갈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언젠가는 전기차 외에는 판매도 안 할 겁니다. 왜요? 내연기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동차 전체 시장의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이 3대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속도가 서로 다르지만 요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이 크로스했죠. 내연기관의 50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물론 순수 전기차만 두 개가 합쳤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그다음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신차 판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기는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전환점이 꺾였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더 붙을 거거든요. 여기 플러그인도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그 전기차만으로도 100%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럽도 지금 벌써 20%가 넘었으니까 이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이 이제 10% 되니까 빨라질 거예요. 이 3대 시장에서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기아차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회사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아차에서는 전기차 외에는 안 만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기차 브랜드 당분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좀 만들겠지만 현대차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언젠가는 내연기관 생산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동차 판매 가격을 무진장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높았던 시절, 내연기관이 쌌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가격이 낮고 내연기관차 가격이 높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프라이스 테이커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요와 공급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수요와 공급 능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서 이 시대를 앞당기는 게 낫겠어요? 늦게 가가지고 늦장 부리다 가서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시고 타이완 가보시고 중국 가보세요. 오토바이 다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뀌고 있어요. 타이완에 있는 오토바이 만드는 업체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하나로만. 그래서 지금 우리 대림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하나도 전기 오토바이로 못 가가지고 지금 중국 오토바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버스도 BYD 수입하고 있는 것도 물론 현대차도 만듭니다만 전기차로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정치적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이지 아니죠. 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니까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다라면
그리고 광석을 채굴하는데 많은 오염이 있어요. 뭐 석유 채굴하고 가스 채굴할 때는 자연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즉 리튬 이라는 광석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는 극복하는 것이지 이 문제 때문에 안 사시겠다라는 분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꼭 한 축에서는 기후 위기의 문제에서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저는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는 이제는 전기차가 프라이스 패리티, 그러니까 즉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가격의 동등성들을 내연기관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남성 중에 일부 중에 특히 남성 일부 중에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들려야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지만 훨씬 더 전기차 조용하게 토크도 좋고 쑥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실 부분이 있을 거고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장악력을 흔히 말하는 자동차 OS, 자동차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내연기관을 가지고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내연기관하고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가 웨이모죠. 거기는 웨이모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로봇 택시죠. 그 위에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뭐 진짜 이따만한 집차만한 거 달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카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전기차 부분에 불이 나서 옆으로 확산된 거는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발 방지. 예를 들자면 노르웨이를 저희가 갔다 와야 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노르웨이를 가면 노르웨이는 지금 신차 판매 90%가 전기차예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게임에 접속하는 동접자가 너무 많아서 트래픽을 분산한다든지 이커머스도 갑자기 어느 시간대에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특정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씁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이 충전을 어디서 하냐면 집과 직장에서 해요. 중간에 주유소에서 안 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충전의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퇴근할 거니까 몇 시에 출근할 거니까 라고 입력하고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얘가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 차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전하고 충전 끊어버립니다. 과도 충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차에 왜냐하면 동시에 다 충전을 시작해버리면 동시에 출근해서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퇴근할 시간이 몇 시니까 얘는 몇 시쯤에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기술이 충전 시스템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냥 5개 정도 설치하니까 안 하는 거지만 아파트 전체 주차장이 충전소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로드 밸런싱 기계가 있어서 제어해 주면서 이러한 과잉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이미 노르웨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우면 충전이 안 돼요. 그럼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데 어떻게 거긴 충전하고 살아요, 여러분? 특수 장비를 거기다 더 답니다. 문제는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다른 길에 돌아온 거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석유를 태우면서 가스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없다는 건 해결할 수 없어요, 기술이. 탄소 제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도 기술로서 탄소 제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기술로서는 기술을 대체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도 대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보일러.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스보일러도 다 사라지고 전기보일러로 다 바뀔 겁니다. 히트펌프라고 하죠. 이러한 시장이 더디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세계가 이쪽 기술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로 모든 걸 전환하고 전기를 클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 뭐 원자력도 좀 좋아요. 뭐 재생에너지, 원자력 뭐 다 합쳐서 최소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사회로 간다라면 전체의 CO2 부분을 분명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중국에서 리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리콜한 거는 이제 후드, 그러니까 앞 트렁크, 테슬라에는 여러분 앞 트렁크가 있죠.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앞에 트렁크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잠기는 것이 가끔 풀린다라는 거예요. 풀리면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열려버리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한 거죠. 근데 이러한 리콜은요. 이번에 뭐 160만 대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드레드 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많고 전기차도 많고 테슬라도 많은데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그걸 뭘로 고칩니까, 여러분? OTA로 고치죠. OTA가 뭡니까? 오버 더 에어. 즉 와이파이에 연결되면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하는 거지 160만 대가 테슬라의 정비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테슬라 물론 지금 OTA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몇 군데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이것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콜을 당했지만 테슬라 정비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은
이 리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해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별로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뉴스가 이거를 진짜 정비소로 다 부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이 사람이 정비소에 맡기는 동안 렌트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OTA 방식, 오버 더 에어, 즉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이슈는 없지만 이제 신뢰도에 조금씩의 금은 갈 수 있죠. 뭐 이런 고장을 내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의 문제지 크게 경제적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 리콜 소식에 너무 여러분들 주주분들은 민감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 주주분들이 더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슬라 리콜이나 또 전기차 화재 같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미래 정말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기차 미래 괜찮습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비행을 우리가 타고 갈 때 유럽을 가실 때나 미국을 가실 때나 아시아 여행을 하실 때 난기류를 만나실 수 있어요. 웬만한 난기류에는요. 그러니까 난기류가 있을 때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잘 운전해서 우리 파일럿들이 잘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도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전환하는 시기인 거지. 전기차라는 얼터너티브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12개 주는 2030년과 2035년 이거는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바꿔도 못 바꾸는 겁니다. 10개 주는 12개 주는 2035년이 많고 2030년도 좀 있어요. 이런 데는 법으로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 주.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자, 캘리포니아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GDP만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전 세계 7위 국가예요. 이런 나라도 유럽도 지금 뭐 35년, 물론 런던도 뭐 영국도 30년이니까 35년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정치권에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적응도를 갖다가 지금 너무 빠르게 했으니까 좀 5년 정도 늦춰준 것이지 이것을 정치권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러분 태국도 2035년부터는 내연차 판매가 금지돼요. 아시아에선 유일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지 안 시켜도 거기 내연차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내연차로 다 변해요. 지금도 유럽에서 차 팔기 위해서는 CO2 배출권을 사야 돼요. 현대 기아차가. 근데 유럽도 그리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리로 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그리로 가고 있고 중국에는 현대차가 또 이상하게 운이 안 좋아서 한 대도 못 팔고 있어요. 제대로 못 팔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때문에 현대 기아차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작년과 올해 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현대 기아차 창사 이래로. 뭐 때문에요?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느린 겁니다.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뭐 5% 주차장에 5%인가 3%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50% 저는 100% 가야 된다고 봐요. 전기차 충전소 100% 만들고 어디에 주유소에서 충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과거식 상상 방식.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 주유소 가서 충전하세요? 다 어디서 하십니까? 집 아니면 직장에서 하잖아요. 집과 직장에서 가장 내가 많이 머무르고 오래 머무르고 내가 그 차를 갖다가 놔둬서 충전하느라고 시간 소비 안 할 때 하나의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충전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딱 하나 생기는 거냐면 여행할 때 외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부산 바다가 보고 싶다, 여수 바다가 보고 싶다 해서 떠나는데 중간에 충전하는 그럼 고속도로에 충전소 많이 만들면 돼.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속도로 전역에다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여서 충전소를 짓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미 많이 지어놓는 테슬라 충전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회사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지금 개방을 하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특히 미국은 레인지 앵사이어티 즉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가끔씩 부산 가고 여수 가고 속초 가시지만 걔네는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먼 거리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과 직장에서만 충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 거점 지역에 충전소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은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있는 거 30배 50배만 지어놔도 아무 문제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줘야 됩니까? 직장과 집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주도하게 될까요? 우선은 전기차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달렸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완전히 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퀄리티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2023년 전 세계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국가 1위가 원래는 2023년 22년까지는 일본이었는데 2023년 처음으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무진장 수출하고 있다는 거고, 이 수출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럽은 원래 관세 10%에다가 38.1%를 더해서 48.1%를 더하는 거고, 미국은 100%의 관세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전기차를 수입했다가는 자국 시장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100%를 때리는 거고 유럽은 48.1%를 때리는 겁니다. 그만큼 간접적으로 중국차의 경쟁력이 대단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차를 앞당겨서 출시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껍데기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FSD라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전기차는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되는 FSD가 되는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죠.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중국도 다시 이제 경쟁력은 차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중국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략적인 중국 정부가 계획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 가장 많이 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자율주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매출이, 여러분 보세요. 하드웨어 자동차의 매출의 한계점은 뭐냐면 한 번 팔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수리 고장 났을 때 그 부품 갈아주면서. 근데 여러분,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는 부품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부품도 갈 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 장사 못해요. 근데 여기다 자율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FSD처럼 월 매출이 발생해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월 매출 발생한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죠. 테슬라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보험도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보험에서 돈도 벌지만 FSD가 언슈퍼바이스, 비감독으로 가게 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레벨 3를 간다는 거고, 레벨 3부터는 국제법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 만든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전기차 자체로 볼 때만 할 때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고, 현대도 늦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되게 일찍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삐걱삐걱 거리고 있습니다만, 폭스바겐도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못하는 기업, 망할 기업, 저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피처폰 시대에 넘버원 하면서 스마트폰 저거는 대중시장이 안 될 거야라고 비웃음을 쳤던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죠. 망했죠. 저는 망할 기업 토요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BYD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BYD는 장점이 많죠. BYD가 여러분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아까 망했다고 하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에다가 피처폰 시절에 배터리를 공급하던 회사였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로 갔고, 우리 왜 배터리만 만들어? 그래서 망해가는 국영 자동차 기업 사서 자동차도 만들어 봐야지를 했는데, 내연기관 많은 건들은 건 삐걱거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는 기본적으로 51%가 중국이 지분을 갖고 49%가 갖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로만 만들어 왔었는데, 그만큼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라는 기술을 이전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대가 만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유럽과 미국이나 일본이 이걸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연기관을 버리면 우리도 경쟁력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2019년 이때부터 해서 뭐 18년, 17년으로도 돌아갈 수 있죠. 하여튼 그때부터 전기차 산업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면서 전기차 시업을 키워왔고, 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올 때 우리 전기차를 갖다가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왜 잘 못 만들까 하면, 현대는 예외로 하고 다들 잘 못 만들고 있어요. 포드도 잘 못 만들고 있고, GM도,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도 저렇게 먼저 시작했는데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는요, 수직 통합한 기업들이 대단히 시장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통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웃소싱을 안 하고, 예를 들면 BYD의 돌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하고 유리창 외에는 다 자체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오면은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만들던 거니까. 외주를 주면은 외주 업체한테 연락해서 그거 좀 디자인 좀 바꿔주세요. 성능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외주 업체 1차 벤더라고 그러죠. 뭐라 어떻게 합니까? 1차 벤더도 이거를 다 자기 혼자 안 만들어요. 2차 벤더랑 같이 만들어요. 2차 벤더 불러요. 심지어는 3차 벤더도 있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다 바꾸려면요 6개월, 1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바로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수직 통합. 예를 들면 모델 Y에 있는 의자 어디가 만듭니까? 테슬라가 여러분 의자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수직 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수직 통합률이 가장 높은 두 회사를 전기차에서 꼽으라면 그것이 테슬라와 BYD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BYD는 수직 통합 능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모델 대응력들, 모델 포트폴리오들을 빠른 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BYD가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적으로 접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유의해야 할 리스크 무엇이 있을까요? 2차 전지죠. 전기차 붐이 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련주예요. 관련주가 아니죠.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자체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잘 되면 올라갔다가 내리기 심리적으로 한국은 좀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CAT라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BYD라고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LG 엔솔이 4680 배터리에서 테슬라는 지금 음극 건식 공정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4680을 LG는 아직 만들지만 음극 건식 공정은 못했거든요. 습식이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경쟁력과 가격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자꾸 보시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보면서 국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 중국의 LFP보다 3원계가 낫다. 이거는 전형적인 과학적 근거 없는 국뽕이죠, 여러분. LFP도 좋습니다. LFP도 매년 7%에서 8%씩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3원계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도 또 등장하고 있고. 전고체 아직 대중화 안 됐잖아요. 전고체가 대중화되는 기간 동안 지금 있는 LFP나 3원계가 7, 8%씩 매년 성장해서 비슷한 수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 저렴한 것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저렴해서 전고체 시장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R&D에서 LG 엔솔이 뭘 만들었다? 그렇다고 LG 엔솔 대박 날 거니까 아니에요. 4680 배터리 지금 테슬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못 가고 있잖아요. R&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D 끝난 제품이 생산 공정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 1차로. 대량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것. 기술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뽕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규모, 여기에 맞는 필요한 저가 모델도 가지고 있고 고급 모델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적절한 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LG 엔솔은 대단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주로서 보거나 거기에 또 1차 벤더나 2차 벤더까지 좋게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네. 오늘 그냥 전기차와 관련된 너무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 책이 또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동영상에다 링크 달아주실 거죠? 네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4세까지를 찍었는데요. 5세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분기 2024년, 그러니까 제가 1세에는 2024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컨퍼런스 콜을 분석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주가 전망을 써서 책에다 집어있는데, 이번에 개정 증복판된 책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광복절 이후에 지금 서점에 배포가 되는데요. 2분기의 실적을 제가 평가하고 테슬라 주가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리적 근거와 출처들을 밝혀내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이라는 주식시장이 항상 있는 것이죠. 변동성이 증폭되고 되게 큰 시장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은 당연하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령, 지금 거시경제의 어떠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의 확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단히 변동성이 심각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은 보통 이제 머리를 맑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송 채널에서, 홍정길 채널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홍정길 채널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성장해 가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